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선거법은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과 맞물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선거 공판 전 전달된 서면 축사 내용이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Вибачте, без зайвих деталей. У України далекобійні можливості, у України є. І тепер у нас є атакамс.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We will continue to call on Russia to stop bellicose and irresponsible rhetoric. So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but we don't have any indications that Russia is preparing to use a nuclear weapon within Ukraine. 자, 우크라이나 군, 지금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에이테크임스, 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러시아 이 반응, 핵무기 사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한 셈이 된 겁니다. 자, 그럼요. 러시아가 이른바 핵교리라고 합니다. 핵 사용 교리인데, 뭐 쉽게 말하면 핵무기 사용 규정입니다. 이거를 개정했습니다. 뭔가를 추가한 겁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눈길 잡는 거는 두 가지예요. 비핵보유기,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할 때는 공동 공격으로 강조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는요, 비핵보유국 우크라이나, 핵보유국 미국이 미사일을 지원해서 러시아를 공격했죠. 이겁니다. 여기에 핵 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무기 공격, 그리고 항공기 미사일 대량으로 발사할 때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지난 19일 승인 즉시 발효가 됐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지정적으로 네, 드렸는데 네. 핵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는 사실은 핵 공격에 대한 대응 핵 공격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도 핵을 쓸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 또는 경고를 하는데 진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경고에 그치는 거로 봐야 됩니까? 예, 핵 사용 문턱은 많이 낮췄죠. 예. 낮췄는데 핵 사용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정도의 미국의 무슨 에이테크임스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영국 또는 독일의 지원 이 정도 가지고 예. 저기 핵 사용할 정도는 아니고요. 러시아가 정말 핵 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는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조건이 되면 그때 가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블러핑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이 제공한 그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에 사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때렸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나온 건데 그럼 우크라이나 지금 그 미국 미사일 계속 사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가? 이거 가능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에이테크임스를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6발 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2월 달에 에이테크임스를 우크라이나 배치를 했는데요. 총 미사일이 제가 알기로는 100발 정도 간 것으로 알고 100발.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몇 발을 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는 게 뭐 충분한 숫자의 이 미사일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공격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이거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협박은 나오지만 핵도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게 실행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죠. 이 말씀이네요. 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또 다른 보복, 협박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특히 프랑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에서요. 들어보시죠.
суверенитету ил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Значит, агрессия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 стороны любого не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 участием и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их совместное нападение. France, as we just discovered, is not discovered, reiterated once again, is in the lead of the war through Ukraine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김열수 실장님. 네. 프랑스 얘기. 그러니까 프랑스를 보고 지금 뭐 훈련을 거기서 받고 있으니까 여기도 대상이다, 공격 대상이다. 왜 또 프랑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상 뭐 훈련시킨 거 가지고 저희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 사실상 올해 2월 달에 마크롱 대통령이 5번에 걸쳐서 2,000명 규모의 프랑스 군을 러시아에 파병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무산되긴 했지만 예. 그것을 이제 사전에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거기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영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예. 전투기에서 땅으로 쏘는 예. 미사일을 이제 스톰 섀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미사일을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개발을 했는데 예. 이 프랑스는 이 미사일 이름을 스클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오. 여기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으로서 봐서는 프랑스 군의 우크라이나 군 지원, 파병 그리고 다시 스클랩이라고 하는 사거리 한 250km 나가는 순항 미사일 이것에 대한 지원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 향해서 경고를 계속하는 거군요. 그렇죠. 가만두지 않겠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면 혹시 확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미 이제 확전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양 국가 간의 전쟁이 국제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여기에 용병 형태로 어찌됐든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북한을 한 편으로 하고 우크라이나를 다른 편으로 하는 예. 이 전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국제전으로 이제 바뀌었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 우크라이나 전하고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종전선언이 나오는데 그 종전선언이 결국은 현 접촉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휴전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마음이 급하죠. 하나라도 한 채의 땅이라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한 채의 땅을 더 예.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한 채의 땅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더 지금 격화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2년 한 10개월 만에 최대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사일을 통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했죠.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요,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인데요. 지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죠, 마이클 월츠. 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서 사전에 브리핑 못 받았어요. 이 사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굉장히 불만 섞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당선인 아들이죠.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 조치, 이거 3차 세계대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를 하나 더 취했어요. 이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인질의 공급을 승인한 겁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를 승인했어요. 자, 김열수 실장님. 네.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 본토 타격도 승인하고 대인질의 사용까지 공급하겠다고까지 승인을 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뭔가 몰아서 지원하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은 굉장히 못마땅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전에 대한 시각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로 봐서는 지난 거의 뭐 2년 10개월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물적 그다음에 인적 여러 가지 지원을 예. 사실상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여기에다가 파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서 크루스크 지역이 이제 오히려 러시아한테 피탈당할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피탈이 단순히 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와 북한의 승리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로 봐서는 2년 10개월 동안 내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내 마지막 모습이 패배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테킴스를 지원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지뢰를 이제 지원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뢰는 방어용입니다. 예. 러시아 군의 공격 속도를 늦추고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지금 에이테킴스도 지원하고 지뢰도 지원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전혀 반대죠. 왜 그러냐면은 빨리 조기에 종전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자기가 종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토와 평화의 교환에 초점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군사분계선을 만들고 한국과 북한처럼 비무장지대를 일정 부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이잖아요. 그 길이가 1200km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종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는 여기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지금 고민인 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열려있는 이런 발언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바이든 거의 끝나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다가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 무기 등 지원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에는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같이 정책 공조를 취하겠다는 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토나 미국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무슨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무기 지원을 하겠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르거든요. 예. 다음 주에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특별사절단이 우리 한국을 방문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오게 되면 두 가지 얘기에 논의가 하게 될 텐데요. 하나는 창관인단, 우리 한국의 창관인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냥 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무기 얘기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바이든 정부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이미 우리 한국 정부한테 보여줬고 통보까지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동조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대신에 또 다른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당선인 척하고 얘기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절충점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용 무기는 안 되는 거고요. 방어용 무기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천궁2라든지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이제 뭐 발견해내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드론을 떨어뜨리는 드론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방어용 무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같이 좀 협의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측하고도 물밑 접촉은 계속해서 그들의 의중은 타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지금 그렇죠. 때가 온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국과 관련해서 지금 뭐 한 몇천 명 정도 수준이 같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10만 명 얘기를 꺼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 얘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렸거든요. 끝난 뒤에 뭔가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1만 1,000여 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 상황 자체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북한에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10만 명이 간다 안 간다라고 확정난 것은 아니라고. 자, 김일수 실장님. 10만 명까지 북한군이 늘어날 가능성. 이거 가능성이
이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라도 이제 조금 더 외부의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풀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10만 명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게 지금 전투에 막 이제 투입이 됐는데 이게 북한군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임무를 하게 될지 그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사상자는 얼마나 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북한도 판단하고 러시아도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들어서면 이게 종전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종전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북한이 파병했다가 이거 폭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외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조금은 과장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북한이 파병하면 그 대가가 무엇인가? 돈인가? 어떤 기술인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잖아요. 자, 미군 쪽에서 뭔가 설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Now they have directly contributed soldiers in 5 digits. They're being directly used against Ukraine. I would expect coming back will be submarine technology and propulsion technology that are coming back.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건 우리로서 굉장한 위협 아닙니까? 네, 일반적인 잠수함 기술도 뭐 위협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거든요. 북한이 바라는 것은 ICBM의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기술 그리고 이제 정찰 위성 기술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거든요. 지금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아마 굉장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저런 최고급의 기술을 그렇게 총포탄 좀 지원받았고 병력 좀 지원받았다고 그렇죠. 해서 선뜻 내주겠는가. 최첨단의 군사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동시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로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을 지금 미군 쪽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잠수함 기술이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도 뭔가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내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핵무장론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뭔가 주장을 좀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연성 있는 전략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포함해서요. 그런 유연한 발상도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öl수 실장님,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보유 직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술력이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저는 그 핵무장까지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그 밑에 옵션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거 지금 저분이 말씀하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있고 지금은 일본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 한미일 이런 몇 개 나라가 뭉쳐가지고 나토식 핵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몇 가지 이제 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든지 또 다른 이제 안보 사항을 고려해서 미국한테 줄 거 주고 우리가 받아낼 때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 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항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öl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거기에 거명된 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을 비난했다, 동료 의원들을 비난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런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당원 게시판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그럼 거기에는요 대통령과 여사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심지어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전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글도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면 익명 게시판에서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시판인데 거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글이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거는 기본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요. 이런 걸로 지금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당원들이 가입해서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누가 썼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원래 검색이 되면 안 되는데 검색이 됐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한 누구누구, 뭐 누구누구,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 성이 나오는 검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의 시작이었거든요. 자, 이걸 놓고 지금 이거를 샅샅이 당무감사로 들여다봐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걸 왜 당무감사합니까? 한동훈 대표는 가입도 안 했다는데 왜 자꾸 얘기해요? 뭐 이렇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로 이제 친윤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거 당무감사해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 밝히세요. 가족들이 뭐가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친한계 정치인들은요. 아니 이게 당원 정보 공개하는 자체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익명성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맞서는 주장들입니다. 자, 그럼요. 목소리로 좀 들어보죠. 어떤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지요. 장해찬 그분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남의당의 그 일을 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저희가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만약에 했다 합시다. 했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은 어제 가족이 했으면 뭔 상관이냐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이거 사실 자백 아닌가요? 가족이 한 거라고 밝히시든가.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안 되면 김경수는 대체 왜 처벌한 겁니까? 한 사람의 패턴 가족 중 1인의 소행의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김철현 교수님. 당무감사를 주장하고 있는 친윤계 중심으로 뭐 꼭 친윤계라고 할 전체는 아니지만 친윤계 중심으로 당무감사 얘기 계속 나와. 이건 샅샅이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 근데 이제 친한계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주장들을 하는데 아니 가족이 썼어도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이거를 왜 당원은 익명성 보장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밝히려고 그럽니까? 약간 이런 주장에 맞서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둬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 아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로 도배된 글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기다 아니다 입장을 좀 빨리 밝힐 필요가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침묵을 이어가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그 진모 변호사가 좀 추측이 돼서 이걸 했다, 한 몸통이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런 의혹 제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가족까지의 명예까지도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들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일정을 밝히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저는 일단 당무감사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소 사건이 없고 특히 당사자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을 올린 사람들을 일일이 소환을 해서 올렸느냐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두 사람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 단지 저는 그 서버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됐냐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아마 당무감사를 할 필요는 있다 보이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저는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좀 정수라고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회부 수사대에서 그동안 굉장히 이런 사회부 유형의 범죄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게시글을 올렸는지를 금방 알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그 한동훈 대표 가족의 명의로 된 글들이 동시다발로 1, 2초 상간에 올라왔다면 이거는 댓글팀이 운영됐다는 그런 부분들도 가족 명의가 도용돼서 그런 의혹까지도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 의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만약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어떤 당무감사라든가 그 이후의 조치가 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일단 지금 경찰이 조사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그래도 뭔가 해소가 안 되면은
당 차원에서 당무감사 그건 뒤 순서다 이 말씀인가요? 저는 뭐 보통 이런 댓글 올리게 되면 인터넷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올렸는지가 대부분 다 금방 파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당의 서버를 보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아마 한동훈 대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혹은 굳이 뭐 당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우지 않더라도 저는 어느 중간에 아마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친윤계 주장과 친한계 주장이 사실 대립되는 상황, 충돌하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저희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만약에 민주당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네, 그러면 저는 이거 수사 의뢰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할 겁니다.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누명을 벗어줘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위중한 거죠. 그리고 저희 정치권에서 사실 과거에 있는 댓글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다고? 그럼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 기사의 댓글이라든지 게시판의 댓글이 상당히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많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법정 비비가 돼 있기 전에는 되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치권이.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의 장인, 장모, 모친, 딸의 아이디가 1분 간격으로 이게 글이 올라왔다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주장을 그렇게 내는 거죠? 주장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한 명이 5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올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이 장인, 장모, 배우자, 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올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한 명이 5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연속해서 올리는 거고 또 특이한 점이 제가 언론 기사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따님께서는 해외 유학에 지금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IP가 해외로 지금 추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님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금방 드러날 수가 있고 근데 이 딸의 아이디가 2달 동안 152건을 올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 152건 상당히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께서 유명한 것이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못 참으시는 성격이시잖아요. 공격력이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가족은요? 라고 물어보니까 침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평소 한동훈답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위해서 수사 의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두 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요. 뭐 이제 나오신 패널로서 패널 입장에서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요라는 판단을 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한동훈 대표가 딱히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동훈 대표가 좀 받았어요. 근데 딱히 이렇게 똑 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많은 그런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붙이면 안 돼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분열이 지금 확인했는지 따로 확인해 보셨나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하고 법무위원장이 말씀드린 걸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더 특별히 더 드릴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가족 설명 필요하다는. 안녕하세요. 저희 이웃입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은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별다른 설명은 안 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이 밝혔듯이 본인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설명은 나왔어요. 가족에는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럼 가족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뭐 한간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모친과 딸 이 중간지대에 계시는 분이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분이십니다. 갑자기 이게 뭐가 중간지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인 장모하고 또 모친께서 사실 사돈지간인데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뭐 댓글 올리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또한 게시글을 보면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분석해 보면 글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보면 또 나름대로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나이도 있는 어떤 분이 작성을 한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쓴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인이 썼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 배우자가 지금 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혹시 배우자께 못 물어봤을까요?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팩트 체크가 좀 제대로 안 된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천영 교수님.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저렇게 설명을 안 하면 사실은 계속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논란은 가시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표가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쓴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한 누구누구 그때는 이제 성만 나왔잖아요. 그 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친한계 정치인들의 설명이 한동훈 대표는 그 게시판에 당원 가입한 적이 없다. 쓴 적이 없으니까 이건 동명이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 뭐 이 당원 게시판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두 번째 당 대표가 그런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글을 쓸 리가 있는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중교사 1심 선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당력을 이쪽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당원 게시판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증거인멸이 되거나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친윤계에서나 이런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보면 지금 당장 마치 한동훈 대표나 가족이 뭔가를 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어떤 침묵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25일 위증교사 선고 이후쯤에는 다음 주 정도인데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해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수사 의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아마 해명, 뭐 입장 표명할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등등등이 와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요 사안과 관련 지금 이 뉴스와이드가 지금까지 다뤘던 요 사안 당원 게시판 요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약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당연히 음주운전했고 하면 이제 대통령실 정리가 돼야 마땅한데 지금 이 강기훈 행정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내부적으로 뭐 담당하는 그런 실무 담당격이라서 당장은 못 내보낸다 이런 제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영 교수님, 지금 천하람 의원의 그 질문 취지는 이번 의혹 제기, 그러니까 의혹을 문제 삼고 있는 이 배경을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저는 천하람 의원이 그냥 억측에 불과하다고 보여요. 천하람 대표 억측에 불과하고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그렇지 않아도 바쁜 국정 상황인데 당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게시판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있다. 근데 그걸 이제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급이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걸 뭐 대응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설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선이 전혀 없이 어떤 합리적 추론 없이 그냥 억측 던지는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천하람 의원이 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그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또 강기훈 그리고 또는 강훈 전 비서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는 강기훈 저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음주운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어떤 그 상황이면 보통 본인이 먼저 자진해서 어떤 국정 운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다 보니 결국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 뭐 이부 속실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도 아마 본인이 어떤 거치 표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편으로 볼 때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해당 수석들의 어떤 조금 방관 이것들도 굉장히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 강기훈 씨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되고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이름이 해제가 된다면 예. 결국 강기훈 뒤에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억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강기훈 행정관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해당 수석 비서관이 나름대로 강기훈 비서관 그 행정관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오늘이라도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해당 수석이 이 강기훈 행정관의 거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이런 질문과 답변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이런 정당 지지율 조사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가 있는데요. 일단 그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쭉 어떤 흐름이 좀 보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의 상승폭이 좀 보이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오르긴 올랐지만 소폭이고 격차가 좀 벌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 지지율 조사가 통상 때 같았으면은 그냥 뭐 저런 흐름인가 보다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얘기되는 이유는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선거법 위반이면 1심 재판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통상적으로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잇는 거 아니냐. 이게 통상적인 어떤 흐름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압박과 공세를 요새 최근에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반사이익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야당 입장으로서 여당의 지지율 모습 왜 저런다고 봅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일종의 반사이익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지금 반사이익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만든 반사이익을 여당이 보는 게 아니라 네. 여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보고 있다 이겁니까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기대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고 또 이번에 1심, 15일 날 1심 선고 결과가 예상보다 여야를 놀래게 할 만큼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됐어. 이제 우리의 어떤 문제는 이것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여당도 주춤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인터뷰에 한 줄이 저는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뭡니까?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15일 날 나왔고 25일 날 또 나올 건데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국민들은 이제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대통령실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직 김혜경 여사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남아있는 어떤 재판 결과들이 있고 또 1심도 항소와 대법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유죄든 무죄를 다투고 있고 또 이런 공정한 어떤 다른 국민들과 다름없이 성역 없이 어떤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뭐 대통령이야 당연히 불소추니까 어쩔 수 없지만 김건희 여사는 수사도 받지 않고 또 수사받으니까 기소도 되지 않고 기소가 안 되니까 재판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들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신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명태균이라는 정말 선거 브로커가 개입이 되어서 국정의 여러 곳에 장관 인사 무슨 창원 산업단지 공천 개입 여러 가지에 손을 댄 흔적들이 지금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보고 조용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천현 교수님, 요즘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이른바 이제 반 이재명 공세, 그 이재명 대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이거에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직도 만들고 막 이래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그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 그 지지율 조사에서 나온 걸로 올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국민의힘 기대와 달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 총선 때도 벌써 반영이 보여졌던 거거든요. 지난 총선 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175석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 12석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민심을 흔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지지율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댄 반사이익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올인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내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뭐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스탠스 굉장히 맞다고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라면 지금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커플링이 될 수도 있고 디커플링 될 수도 있는데 지난 용산회동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예. 마지막 찬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쇄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총리를 비롯한 어떤 정부 부처 어떤 인적 쇄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인적 쇄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화 되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기조, 특히 대무역 기조, 대북 기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이번 연말에 조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경제 기조를 담당하는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를 누구를 앉히느냐 이게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정책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긴축 정책인데 예. 앞으로 확장으로 갈 거냐 시중 돈을 풀 거냐 말 거냐 하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지지도 회복되고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정당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나 또는 조국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반사익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인하는 전략은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여당 상황이었어요,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여기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명태균 씨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거론되는데 그중에서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좀 등장을 했죠. 다른 인물들과 설전을 벌였는데 이준석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안철수입니다.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변호인, 이제는 전 변호인이 됐어요. 사임했기 때문에 설전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준석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단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22년 그때가 2월인가 3월일 겁니다. 그때 저는 오히려 분당갑에 출마하라고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그 당시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은 결심만 남았다. 분당갑이라는 곳이 안철수 의원의 연고도 있는 곳이고 그곳에 꼭 출마하면 도울 용의가 있으니까 빨리 결심하라. 이렇게 저한테 압력을 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생각해 보면 단일화는커녕 대선도 안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그런 얘기를 글쎄요. 저는 다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는 게 제가 기록이 그때 찾아보면 2022년 한 5월 이때쯤 4월 이때쯤 제 발언을 다 보면 분당갑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꽃가마 태울 수 없다 뭐 이런 것부터 해도 그런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5년에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졌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던 분당갑 얘기거든요, 지금요. 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무슨 공천과 관련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거론하면서 약간 폭로성 얘기를 꺼내놨잖아요. 그 중에요. 윤석열 대통령 김은혜 선거 때문에 안철수 분당갑 공천을 요구했다. 그러면 여기 김은혜 선거 때문에 이거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안철수 의원을 분당갑에 공천하는 걸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다고 그래요.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반응을 보인 거죠.
아니 2022년 2월 또는 3월인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에게 분당갑 출마라고 압력받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취재 반박이죠. 그러자 이준석 의원은 아니 그때 2월, 3월은 단일화는커녕 대선도 안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또 받아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김철우 교수님 대체 2022년 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지금 보면 그 윤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를 그때 후보 단일화 이제 도움도 주고 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이제 뭐 이 김원혜 의원이 출마하면서 비계된 분당갑에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건데 저는 저거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조금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 사이에는 굉장히 깊고 오래된 정치적 악연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좀 순화시키면 안 친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 그때 노원구 상계동에서 출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그때 이 이준석 후보가 붙습니다. 근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만방으로 깨져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번은 졌는데 문제는 2017년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에 출마하면서 예. 그 지역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안철수 의원이 속했던 국민의당하고 이준석 의원이 속했던 바른정당 합쳐져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출마할 줄 알았는데 그때 안철수 의원은 자기의 지역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사이에 엄청나게 악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그 악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 지금 보면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분당갑에 출마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 하늘 아래 천당이라고 하는 그 분당에 천당보다 좋다는 그 분당에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추천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출마를 종용했다, 압력을 넣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약간 기억의 착시가 현상이 벌어졌거나 잘못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절대로 안철수 의원에게 호락호락하게 그 가장 국민의힘 텃밭 중에 하나인 분당갑에 단수로 출마하라거나 출마 자체를 해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6월 초에 6월 2일 날 지방선거 같이 열렸던 분당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출마하게 생각 이걸 놓고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에게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거고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자기에게 요구로 압박을 했다. 예, 출마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전 이준석 의원의 그 국민의힘의 뜻밭인 그 분당갑을 안철수 의원에게 정치적 악연이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 호락호락하게 단수로 추천할 일이 없다. 그리고 권유할 일도 없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근데 2월 얘기였어요. 안철수 의원 2월, 3월 얘기인데 실제 그때 보면 대선 경선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단일화까지 이루어지기 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쭉 들어보니까 시간상 정황상 이번 이슈는 이준석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정은 질 수는 없지만 네, 뭐 그냥 딱 듣는 순간 시간상 정황상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 3월이면 2월 3월이면 대선 전이에요. 대선 전인데 물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뭐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공천해야지 여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또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사이는 그야말로 톰과 제리라고 말할 정도로 둘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준석 의원에게 언론에서 묻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때 본인이 당대표였는데 몰랐어요? 뭐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그때 당대표였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친윤에게 밀려서 권한이 없는 당대표였습니다. 제가 권한이 있었다면 분당갑 같은 데 공천 줬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라고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안철수 의원에게 제가 공천 줬겠어요?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사이에는 과거에부터 조금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슈만 두고는 조금 안철수 의원보다는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럼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약간의 기억의 착오인가요? 네, 이거 제가 어떻게 봐야 생각했을 됩니까? 때는 뭐 기억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또 뭐 이준석 의원에게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딱히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관심 밖의 이야기거든요. 예.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공천 개입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냐 없었느냐 사실 또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거기에서 개입돼 있고 알고 있는 진실이 어느 정도까지냐 예. 사실 이게 중요한 본질이지 그 당시에 별로 안철수 의원 공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초영 교수님. 이준석 의원 사실은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이준석 의원 스스로도 자기가 막 조사받게 되면 내가 뭐 다 설명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게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조사받게 되면 그 검찰 조사가 다 쏟아지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그렇죠. 일단은 그 이준석 의원이 아마 소환을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윤 대통령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때 당시 당선인이 예. 어떤 처음에는 공천 개입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공천 의견을 나누었고 그런 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약간은 발언의 수위를 낮춘 상황이거든요. 그냥 의견 정도 준 거다는 정도의 설명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서 어쨌든 명태균 씨를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 이준석 의원을 별도로 불러서 별도로 아마 윤 대통령의 어떤 당선인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천 개입에 대한 부분을 저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언제든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당시 뭐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역할이라든가 예. 어떤 공천 관련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명태균 씨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의원이 어떤 소환되고 어떤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두 분 패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준석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악연이 깊다. 그러면서 아까 김철원 교수는 그냥 과거 노원 지역의 그 선거 관련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영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실제로 상계동에서 그 공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안철수 후보가 이번엔 또 단일화 없이 자기 완주하겠다 또 그러고 있거든요. 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권한은 없는 대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거국 하는 집인데 복국집인데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건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안철수 씨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이랬어요. 제가. 강성배 위원장 지금 마지막 때 뭐 이른바 이 보곡국 집에서 뭐 이렇게 칸막이를 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들렸다니 이거 굉장히 회자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요. 저도 그 복집 몇 번 갔었는데 저는 사실 둘이 정말 톰과 제리구나. 사실 정말 둘이 비슷한데 굳이 제가 누가 조금 더 경솔했다라고 저한테 판단을 해보라면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밀폐된 어떤 룸도 아니고 또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는데 칸막이에서 사실 옆에서 얘기가 들리죠. 또 거기가 여의도 국회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 먹는 사람 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칸막이를 놔두고 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걸 듣고 있던 이준석 의원도 그냥 넘어갈 것이지 거기에다 대고 지지 않고 안철수 씨 그래도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이런 것들의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톰과 제리구나. 그래서 그 누구도 득이 될 것 없는 해프닝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게 사실은 해프닝인데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복집 사건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거의 저게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 불능의 상태거든요. 회복 불능의 상태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도 싫어해요. 근데 더 싫어하는 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언제 기회가 되면 한동훈, 안철수 둘 중에 그나마 호감형을 고르라면 누구로 고를까? 그런 질문 좀 받아서 답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비호감을 안철수 의원으로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나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22년 분당갑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둘이 엇갈리는 얘기를 하면서 설전을 벌인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역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칠어진 입입니다. 지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을 다룬 키워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뭔가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민주당에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지도부들의 회의인데 최근에 있었던 아마 1심 선고 결과 그걸 기본적인 바탕에 깔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등 어떤 그런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들이 뭔가 얘기를 쏟아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막장 칼춤과 막장 이전 투구 모두 막장 엔딩의 예고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 칼 또한 부러뜨리겠습니다.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제1야당 대표에게만 칼춤을 추는 것입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기 바랍니다. 표현이 거칠죠? 뭐 서초동 양아치, 망나니 칼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치검찰에서 막가파식 정치보복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 그 전현희 의원 얘기 아까 방금 들으셨어. 뭐.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망나니 칼춤. 공통점은 검찰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자, 일단 김철원 교수님, 강성필 위원장.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추가돼서 5개 재판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렇게 약간 거친 표현을 써서 이 검찰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좀 될까요? 일단은 뭐 저런 막말류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에서 상급을 놓고 누가 더 센 발언을 하나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는 원래 민주당의 아버지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신의 종, 신의 사제 이 정도 나와버리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우상화 단계에 접어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막말들 그럼 이재명 대표 재판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한 상태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그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막말을 해주면 나름대로 조금 심기상으로는 도움이 심기보다는 잘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기쁨조 역할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저런 발언이 결국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저런 막말들을 계속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심기 불편을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분이 좀 좋게 해줄 기쁨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재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강성필 부위원장. 네.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재명 대표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아하, 근데 사실 그 최고위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세게 좀 말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너무 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바로 5번째 기소. 그러니까 법카 유용으로 5번째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예를 든다면 국민의힘 출신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오마카세 논란 그때 당시에도 4명이서 먹었는데 뭐 18명으로 숫자도 늘리고 또 그 자체도 사실 고가의 식당이고 또 그걸 결제하는 과정도 의혹이 있고 또 그때 당시 코로나 해가지고 집합 금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발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코로나 때인데. 그런데 여기는 왜 조용한 겁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씩 하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를 했는데 아유 그 불송치가 뭐야? 다시 또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막 증거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사실 또 단체장의 법화 유형은요. 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또 국정감사에도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검찰이 검수 원복을 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이렇게 조사하고 기소하고 또 재판받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분노, 화가 그렇죠. 남입니까? 화가 난 상태다. 그런데 이거는 예. 저는 당사자는 최대한 이런 말 하면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얘기해버리면 이런 울분을 얘기해버리면 더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더 최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에서 오늘 민주당 관해서 조금 뭐랄까요?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는데 그 축사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간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정치는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해. 선거법 개정, 이거 불가피합니다. 필요합니다라는 주장을 이 축사에서 꺼낸 거예요. 이게 알려지자 단박에 나온 반응이 아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1심 받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다 이제 민주당에서 설명을 내놓습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사는 14일에 전달된 거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15일이니까 그 전에 미리 축사를 써서 그쪽에 전달하고 공개가 그냥 오늘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판 1심 선고 난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약간 그런 걸 의식했겠죠. 뭔가 얘기가 수근수근 나오니까. 그런데 김초롱 교수님. 근데 일단 1심 선고 이전에 써서 전달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이동현 대표가 선거법 관련 얘기는 그렇게 자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묘하긴 합니다, 상황이. 근데 저는 뭐 크게 비틀어 볼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게요. 지금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개정안 어떤 축사를 보내면서 보면 선거법에 보면 말은 풀고 돈은 묻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면 선거법에 규제가 너무 많아요. 아, 실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가가 호 방문부터 명함 돌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너무 과도한 규제들, 특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 선거법의 각종 규제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보면 금권선거나 흑색선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어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1심 선고에 대한 어떤 불복이나 거기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에 대한 원래의 취지는 그대로 살리고 단지 선거법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때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를 밝힌 거를 굳이 왜곡하거나 비틀어서 들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오늘 약간 좀 이거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이제 사실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점 설명을 나왔어요. 네, 오늘.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게 선거 이후에 또 본인이 이런 말 하면 좀 호소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미래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9년에 한 번씩 법은 바꿔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19년이요? 왜 19년이라고 했는지는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19년에 한 번씩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은 또 거기에 맞게 법이 뒤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단체장들이 국회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선거할 때 불리합니다. 선거 운동원도요.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 직원이 9명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입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은 또 그게 한정되어 있고 단적인 예로 국회의원은 6선, 7선, 8선, 9선도 할 수가 있는데 단체장들은 3선 연임 제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비틀어서 보시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하필 또 15일에 1심 선고 징역형이 나온, 그것도 선고법 관련된 재판인데 그게 나온 상황에서 오늘 그 축사 내용 중에 선고법 바꿔내는 게 나오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민주당에서 설명을 내놨죠. 아이고 그 전에 서면 축사인데 전달된 겁니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15일에 있었던 1심 선고에는 고 김문기 전 처장 아느냐 모르냐 뭐 같이 골프 라운딩 뭐 한 문제 이런 게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고 이거와 관련돼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유동규 씨 오랜만에 얘기를 꺼냈네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군요. 어제 뭔가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씩 이제 종종 연락드립니다. 예, 연락드리고 15일 날 그때 결과 나오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통화를 했고 조금은 위안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김철현 교수님, 그러니까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이제 가족들 입장이 전해진 거예요. 조금은 위안이 된다. 그분들은 약간 섭섭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였던 것을 느끼게 하는 표현 같은데요, 지금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남편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등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굉장히 아마 그 고인의 어떤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에 따른 어떤 경제적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힘들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그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호주에 어쨌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갔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나름대로 굉장히 뭐 이 동반자적 관계를 좀 생각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김문기 씨에게 너무 좀 자존심에 좀 상처를 주는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문기 처장의 어떤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번에 1심에서 유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대장동 재판에 따른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김문기 전 처장의 어떤 부인이 더 큰 위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석일 부위원장은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이 그 1심 결과를 보고 좀 위안이 된다라고 말한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족분들의 마음을 100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실은 진실이고 또 그분들의 마음은 마음이고 또 김문기 처장께서 뭐 평소에 가족들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이 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은 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남편이 또 이재명 시장과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모른다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서운해하실 수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알려졌습니다. 그 재판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며칠 지났는데도 좀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금 무슨 관계일까요? 조국혁신당이 사실은요 굉장히 강한 주장을 민주당보다 먼저 하거나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탄핵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면서 뭔가를 공개를 했어요. 탄핵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쉐빙선의 역할을 통해서 탄핵 어떤 여권 성숙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제 탄핵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를 키우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제 정말 과거 막무가내식 탄핵 타령은 이제 멈출 때가 됐다. 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의 참여를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럴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 민주당의 입장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 관련 논의 없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입니까?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강승필 부위원장 지금 조국혁 신당에서는 뭐 강하게 주장하면서 민주당 참여 기대한다.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얘기를.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죠? 오늘 반응에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논의 없었어요. 바로 나와요. 그리고 앞서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집회에서 뭐 여권 그리고 뭐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도 차마 두 글자는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조국혁 신당의 저 주장에 대해서? 저는 조국 혁신당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스스로 세빙선이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세빙선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거고 예. 우리 본진 정말 이 민주 야권의 이 본진은 예. 어쨌든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또 이루어질까? 이 탄핵의 허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정말 야권에서도 여당 국민의힘 당원들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아유 안 되겠다. 정말 탄핵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허들을 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민주당 일부에서는 예. 탄핵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이 있고 또 국민투표로 인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오랫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걷어낼 수 있다는 시대적인 과제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개헌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핵도 탄핵 나름대로 개헌도 개헌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현역 의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예. 또 지금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젠가 성숙되고 정말 객관적인 한 방이 나오면 그때는 모든 것이 한 방에 풀릴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희 민주당은 야권의 큰 형으로서 조금 묵직하게 상황을 정말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은 응원하지만 저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탄핵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그냥 묵직하게 지켜만 보겠다. 근데 조국 신당 계속 요구할 거 아니에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객관적인 뭐 감정이 안 좋다고 탄핵하자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만들어야지. 당장에 국민의힘 지금 8명도 지금 그 제표결에 지금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특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눈앞에 있는 목표는 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알겠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조국 대표 그냥 한 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한 풀이요? 왜냐하면 올해 2월 달에 예. 지금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조국 대표가 2년 지금 유죄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지금 그렇기 남아있는 때문에 사실 상황이죠. 정치적 시한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언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표현하는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달성 가능성이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조차도 지금 세 번째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은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과반수가 발의해야 되지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자체는 그냥 정치적 후폭풍만 나을 뿐이지 실질적인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계산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아서 만약에 탄핵을 하더라도 예. 민주당이 몸통이고 민주당이 하는 거지 민주당이 몸통이고 조국당은 그냥 꼬리에 불과한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주도해 나가지
저는 조국 당이 그냥 이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오늘 조국 뭐 당에서 지금 탄핵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는데 저는 7개 항목 정도를 포함해서 달았거든요. 근데 그 초안이 너무 조잡해요. 내용이나 형식 볼 때 저는 요즘 최근에 보면 대학교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시국 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예. 시국 선언보다도 못한 그런 탄핵 초안이다. 전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항이 하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조잡한 탄핵 소초안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조국혁 신당을 한 분은 꼬리, 한 분은 쇠빙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몸통, 본진. 몸통과 본진은 신중하게 가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의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묘하게 닮았네요. 네, 닮았죠. 저것을 정말 제가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다는 점이고 무료였고 생각보다 기술이 너무 쉬웠고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질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 서울시는 잘 아시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센터를 만들어서 최초로 AI 행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효과는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남녀 불문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묘하게 닮았다. 30년 젊어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딥페이크 얘기인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 왼쪽은 진짜입니다, 진짜. 오른쪽에 이게 가짜입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딥페이크로. 젊게 만든 데다 완전 복장도 지금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일단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 안희성 변호사 지금 오셔서 지금 저 보셨거든, 사진? 네. 지금 저게 딥페이크라는 건데 지금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인데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여기서 지금? 예,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였죠.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본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이제 상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 배우 영상이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영상인데 시의원이 저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한테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었다. 그냥 바로. 그렇죠. 더구나 비용도 들이지 않고 무료로 아주 간단히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다들 보셨다시피 퀄리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실상 지금 현재 범죄에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쪽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너무나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좀 심각성을 좀 지적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좀 상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공개됐을 때 약간 웃음도 나왔지만요.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예. 저렇게 감쪽같이 사진은 물론이고요. 영상으로도 저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어떻게 보면 샘플로 해서 이렇게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이런 질의응답이 나온 건데, 그런데요, 이게요, 실제 이런 비슷한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방의원을 노린, 죄송합니다. 지방의원을 노린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는데 지난 7일입니다. 이게 강릉시의회 소속의 한 그 의원이어서 시의원 개인 계정에 딥페이크 메일이 수신이 됐는데 본인을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의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이게 지금 강릉시장 설명이 나왔는데 피해 의원만 9명이랍니다. 협박 메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의뢰도 했고요. 안희성 변호사. 예. 이건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시의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지만 딥페이크 범죄는 그 전에도 계속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 좀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의원 대상 범죄를 좀 짚어보면 해당 의원들은 모두 남성 의원이고 해당 남성 의원들의 그 이제 의정 활동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얼굴 사진 등을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서 뭐 굉장히 민망한 그렇죠. 사진으로 만들어놨다면서요? 불쌍의 여성과 뭐 성매매하는 여성을 합성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당신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다. 이 범죄 행위를 내가 유포할 테니까
유포를 원하지 않으면 뭐 합의금을 내라. 그런 영상 사진을 유포시켜 버리면 모르는 분들은 이게 진짜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속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또 이제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는 명예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유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실 정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뭐 회복할 수가 없는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이제 이 협박범들이 딥페이크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청에서도 이 좌시하지 않고 수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지방의회에서 뭐 비슷한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들린다고 그래요 예, 또. 예.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사실 이런 이 범죄 행위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오세훈 시장의 약간 젊어진 모습 보이는데 저거 딥페이크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저렇게 만들어냅니다 지금요. 그런데 안지성 변호사?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경찰청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게 소개되고 있던데 딥페이크 대부분 성범죄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맞습니다. 또 협박이 되고 예. 검거율이 전체 범죄 평균 검거율보다 낮다면서요? 아무래도 이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주체를 사실은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현행 이제 우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사실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이 범행자를 검거하는 데까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현격히 낮은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이제 아청법 이제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이제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 위장 수사라든가 이런 함정 수사를 허용하는 법이 발의가 돼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아동 상대로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거는 저 함정 위장 예. 그 위장해서 수사를 해서 잡을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예. 이른바 이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가 이제 아청물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법이 허가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딥페이크물 특히 이제 성인 대상 딥페이크물 지금 이거 성인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화가 되고 있자 국회에서 성폭력 처벌법을 이제 본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이 통과가 돼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청물 대상의 어떤 제한 그 이제 함정 수사만 허용했다면 예. 이제 성인 대상까지도 확대하는 기조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 통과된 모습 영상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이제 한 명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데 약간 이게 과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반대했다 그러는데 이 법안의 골자가 뭡니까 핵심이? 핵심은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함정 수사를 가능하게끔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 수사 가동 범위를 기존에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동 보호에 집중했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지금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는데요. 역시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루게 되다 보면 이 수시 일정이 꽉 차서 소송 때문에 뭐 발표 못했다 그러니까 정시로 2월에서 뽑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최소한의 피해를 하려면은 지금 빨리 결단해서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자꾸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공정성이 침해됐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 사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고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도저히 교육자적인 양심에 비춰볼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자,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 이겁니다. 시험지가 미리 뭐 1시간 정도 먼저 제출됐다 다시 회수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유출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당국은 재시험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2월 이것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건가요? 재시험도 2월도 불가한 걸까요? 이거 큰 논란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자연계 이게 논술 시험이었죠, 이게. 논술 시험을 하는데 시험지가 어떤 이 고사장에서 일찍 배부가 됐어요. 근데 시간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시험 문제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논란, 사진으로 찍혀서 맞고 나갔다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수험생들은 이미 시험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근데 이제 시험생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뭡니까라고 문제 제기가인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등이 재시험 요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술 시험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해요, 법원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법원은 일단 이거를 일부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멈췄어요. 이 논술 시험의 효력.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뭐가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게 멈췄어요. 그러자 연세대 측에서 즉각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안희성 변호사, 오늘 법원이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일단 이거 가처분입니다, 이거는요. 예, 연세대 측의 이의 신청을 오늘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로써 논술 시험 효력 정지가 유지가 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바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항고입니까? 이걸 항고라고 예, 합니까? 맞습니다.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처분 결정을 했던 그 관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이제 항고를 하게 되면은 상급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즉시 한 것을 보입니다. 일단 논술 효력 정지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일단 예.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 수험생들은 저 원래 본 소송도 진행 중인 겁니까, 그러면은? 본 소송으로는 그게 이제 주의적으로는 예. 이제 새로 이제 재시험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취지의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봐야 된다. 예, 그런 취지의 이제 주의적 소송을 준비하면서 예비적으로 재시험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공정성이 훼손된 이 시험에 있어서 그 무효를 확인해라라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소송 특성상 예.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입시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뭐 곧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입학 시즌을 다가오고 있어서 본안 소송까지는 결과를 기다리다가는 사실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논술 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추후 절차가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또 이 소송을 제기한 이제 당사자 학생들 입장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집행정지 일단은 멈춰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 효력에서 논술 시험을 해서 그 절차가 있었는데 그 효력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예.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즉시항고 결정에 대한 또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될 또 것이고요. 그걸 기다리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본안 소송에 대해서 이제 심리가 어떻게 열릴지를 좀 지켜봐야 될 본안 것이고요. 소송도 그것도 뭐 1심, 2심 또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럼? 맞습니다. 근데 뭐 2심까지 생각할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본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소송적 준비로서 많은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 갈 것입니다. 이제 당사자 측에서 연세대 측에서는 이제 뭐 시험에 전체 응시한 학생들의 어떤 불이익을 강조하면서 이거 뭐 재시험은 안 된다. 이 시험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시험 요구를 하는 그렇죠. 이건 이미 이 공정성을 훼손됐기 때문에 이 시험은 시험으로서 기능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본안 소송 언제 나옵니까? 본안 소송은 통상적으로는 사실 뭐 잠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 소송은 특히 그 첫 기일 잡히는 데만도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예. 이게 뭐 당장 내년 3월까지 첫 길이 열릴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내년 3월에 입시 다 끝날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입생 들어올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예. 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 측이 어떤 좀 대안을 적극적으로 좀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문제를 만든 건 연세대 이제 본교 측이거든요. 그렇죠, 학교 측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지금 가처분 심의를 보더라도 이제 학생 측에서 뭐 재시험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정시로 입학 인원을 유예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대안은 안 된다라고 조목조목 다 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문제를 만든 연세대 측에서 그렇다면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다라고 스스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근데 맞다고 일단 뭐가 안 된다 설명이 많은 예, 거나 예, 보네요. 김철웅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법이 보입니까, 이게? 일단 그 데드라인이 12월 26일이거든요. 26일. 예, 그러니까 수능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인데 예. 수시 등록 마감이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지금 26일까지만 이게 수시 논술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만 데드라인까지만 어쨌든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어쨌든 재시험을 치르든 아니면 재시험이 없이 그냥 연세대 어떤 학사 행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대로 유효하다는 결정이 예. 내려지든 그럼 학생들이 피해가 없게 되는데 만약에 12월 26일까지 본안 소송이 안 나오게 된다. 안 되면? 그러면 수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지금 멈춘 상태로 그대로 가서 그냥 하게 수시 되면- 결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10월 26일이 지나면 6개 카드가 날아가기 때문에 10월 26일이 지나게 되면 수시전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뽑는 인원은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받게 되는 수시 전형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동으로 정시로 이월되는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에서는 지금 정시 항고했다고 하지만 연세대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결국 재시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본안 소송이라는 어떤 행정 소송 의지를 하다 보면 결국 연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가 261명을 못 받게 되면요 자동으로 이월돼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수시 전형에 임하려고 했던 1만 한 444명 이 시험 쳤던 애들이 결국은 6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모두 학생들의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연세대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아마 집단 소송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보입니다. 안희정 변호사. 그러면은 만약에 26일까지 그냥 결과 안 나오고 지나가 버리고 그 효력은 이 논술 시험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면은 만약에 그 시험을 봤는데 나는 합격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소송 안 했더라. 그 학생들은 아니 나는 붙을 걸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무효 확인까지 받게 되면 사실 연세대 측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기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이게 그게 논술 시험이 문제가 됐든 말든 나는 워낙 시험을 잘 봐서 나는 무조건 합격인데 이게 뭡니까? 그냥 날라갔잖아요. 이런 주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이게 금전적으로 이 입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히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금전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금전적으로 뭐 배상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1년이 그냥 뭐 이게 보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연세대 측에서 하루빨리 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학교 측이 무슨 내놓고 이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소송을 가는 상황인 거예요. 연세대가 더 나쁜 건 저 효력을 없게 하려면 채점을 안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채점을 안 해버리면 결국 학자 발표가 할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마 연세대에서 집단 소송을 피하려면 결국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에서 채점을 안 하는 그 성적을 발표하지 않는 그런 꼼수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봅니다. 큰 논란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